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오자사라고 하는 일본의 양갱을 파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그 설명한 것처럼 한 평이 채 안 되죠. 1.2m, 2.4m, 뭐 그 정도, 2.2m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평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게인데 매출은 한 40억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매출을 올리지 않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한번 이걸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리랑 좀 다른 일본인 특유의 그런 섬세함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장인 정신. 일본의 우동집은 200년 동안 끓고 있었다. 뭐 그런 집들 많잖아요. 제 친구 하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꽤 많이 뭐 매스컴에서도 소개가 된 바 있는데 그 7대째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또 둘 다 지금 한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뭐 한 8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안 내력에 그런 비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워낙 유명하죠. 왜 특히 더 유명하게 된 계기는 뭐 삼성그룹의 홍라희 여사께서 뭐 거길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가고 이러니까 막 그 입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고 특히 그 부인병은 아주 그 집안 내력의 특수한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 한데 이렇게 저희는 이 책하고는 굉장히 좀 반대인데요. 좀 친구라 좀 편의를 봐줘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소개하게 되면 좀 금방 이렇게 좀 진맥도 받고 진료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냥 찾아가 가지고 그 병원에서 한번 의사 진맥을 한번 받으려면은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1년 6개월 그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흉물 없는 친구니까 넌 의사로서 기본적인 양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너한테 진맥을 받는데 한 1년, 1년 6개월 걸리면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아무리 병원이 잘 되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응급환자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오면 당연히 자기도 한다고 그래요. 응급환자가 없고 또 장점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기존 환자가 많은 거예요. 워낙 기존 환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해주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밀린다. 그 할아버지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걸 계속 저도 이렇게 보았고 또 동네도 뭐 거의 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오라고 하면은요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들어 뭐 한의원이 여기밖에 없냐? 이 건방지네. 이거 뭐 못 올 때야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 다음에 1년 후에 오긴 오는데 그 전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되면 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정말 우직하게 오직 거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든 우직하게 있다가 오든 간에 한번 온 사람들은 100% 자기네 보게 돼요. 딴 데 못 간대요. 그리고 그 말을 무지하게 잘 듣는데요, 환자들이. 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술, 담배도 안 먹고 과로도 하지 않고 몸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가 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치료율도 되게 높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진맥만 봐요. 진맥만. 근데 저는 또 진맥 저게 무슨 과학적이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진맥만 봐요. 침도 안 나요. 근데 이제 퇴근할 때는 꼭 침구를 가지고 다녀요. 주변에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환자가 있거나 뭐 그럴까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놀러 가서도 갑자기 친구가 아프니까 침을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침은 안 나요. 진맥만. 아주 집중해가지고 진맥만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주 진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1년 365일 병원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진료하는 것들을 무릎 꿇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1년 365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절 때고 뭐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병원을.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집에 특별한 내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러더니 너 한의를 하겠느냐? 딱 묻더래요. 근데 한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용돈이 좀 적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제가 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업을 있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고맙다고 딱 그러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가 딱 불러드려요. 우통을 좀 한번 벗으라 그랬어요. 옷을 딱 벗고 난 다음에 몸에다가 기와 혀를 딱 찍고 거기다가 먹물로 문신을 한 거예요. 온 몸에다가 딱 집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겉에 드러나는 부분은 아주 약하게, 손이나 이런 데는 아주 약하게 하고 이 몸은 아주 진하게.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기울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꼭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거 옛날에 뭐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자사 이야기는 꼭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오자사의 주인인 그 아츠코라고 하는 이제 여사가 나이가 8순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사업에 막 실패해가지고 아버지가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전후에 폐허가 됐을 때 노점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 노점이라고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판자떼기를 주워다가 그냥 임시로 세워요. 그렇게 거기서 맨 처음에는 경단을 팝니다. 팥으로 만든 경단을 이렇게 꼬챙이에 꿰가지고 파는데 요만한 유리 케이스에다가 놓고 파는데 맨날 와가지고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거죠. 판자떼기를 갖다가 세우고 거기다 경단을 만든 것들을 팔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또 그거를 걷어서 저 뒤에 은밀한 데다가 누가 판자떼기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1951년인데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고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 이상 그 가게를 지켜온 거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한 평이 채 안 되는 근데 2층이 있다 그래요. 조그만 2층이. 그래서 거기다가 뭐 상자 같은 것도 박스 같은 것도 쌓아놓고 그런 데로 위치를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똑같은 평수에서 장사를 합니다. 거기는 일본 동경에서 기치조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상계동 정도, 부도심에 해당되는 데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세탄 백화점 이야기를 했는데, 이세탄 백화점 이야기할 때 기치조지의 그 어린이 매장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치조지를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근데 이 매장이 거기 있대요. 제가 알았었으면 그때 가가지고 한번 봤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게 정말 좋은 강의가 되려면 여기서 파는 양갱 또 모나카 이걸 사다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좋은 강의인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1969년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여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여기 그 모나카 양갱을 사려고 그 호텔에 투숙을 한대요. 그런 가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인데요. 작지만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회사. 그래서 일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8개 회사 이야기.
그런 부제가 붙은 책인데 그 책 첫 번째 사례로 이 오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정말 세계에 내놓고 싶은 정말 좋은 회사, 작지만 그런 회사로 일본 자타가 이렇게 공인하는 그런 회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 책에 대한 이야기만 아주 제가 집중해서 할게요. 그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많고 특별히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경단이 이제 팥이니까 쉽게 이제 그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상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폐허 가운데 아까 이제 노점상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자기 딸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시키냐면 아침 8시서부터 밤 8시까지 1년 365일 휴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냥 판자떼기를 이렇게 하니까 눈이 오면은 그냥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옴짝 따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 케이스는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파는데 다 팔리면 이렇게 철거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팔려도 그 시간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작지만 비즈니스답게 비즈니스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그 자기 딸이 이제 뭐 한 20세 그때 감색 정장을 입고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점에서 판자떼기 갖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장사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아이템은 딱 두 가지예요. 경단을 팔고 난 그 이후에는 양갱하고 모나카 전부 다 팥을 주재료 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죠. 저도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그 양갱 회사 제품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백화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외 없이 이런 양갱들이 있고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회사는 양갱도 굉장히 쌉니다. 그 1961년 이후로 여태까지 가격을 2번인가 3번밖에 안 올렸대요. 올린 것도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먹고 살고 그거면 족하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격도 안 올리고 싼 거예요. 싼데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회사는 그 양갱을 하루에 150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150개밖에 안 만드냐.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럼 훨씬 돈도 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좋지 않느냐. 근데 절대 150개 이상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 그런 것들이 아주 이 책에 굉장히 잘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서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줄을 나름대로 쓴 거예요. 근데 팔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그럼 신나게 줄을 섰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줄을 쓴 사람들한테 이제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왕창왕창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나눠줘도 또 못 사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당 무조건 5개만 팔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크기가 다양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똑같이 팔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크기도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양갱 한 종류, 모나카 한 종류. 그러니까 아이템 2가지에 아이템 2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나카는 그 생산 공정상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도 괜찮대요. 품질 유지가 가능하대요. 근데 양갱은 안 그렇기 때문에 양갱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50개를 고수하고 있고, 그 대신에 모나카는 양도 늘리고 택배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양갱을 150개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팥을 처음에 삶는데 큰 가마솥에 삶으면 이게 팥이 골고루 익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팥이 다 골고루 익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솥을 하다 보니까 솥이 작은 거예요. 거기에 딱 석 대만 딱 집어넣어야지만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이게 삶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대를 가지고 하루에 딱 그거 하니까 그게 15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큰 솥도 쓰고 다 그래가지고 큰 솥도 써보고 더 작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가장 균일하게 팥이 가장 적정하게 있는 게 그 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솥에다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팥을 삶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으로 된 냄비에 옮겨가지고 이제 조리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함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팥을 씻는 거는 그 밤에 씻는데요. 밤에 씻고 난 다음에 아침에 삶는 거는 아침 5시 반에서 6시에 삶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씻어서 불리는 그 시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아주 푹 삶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을 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솥에서 삶는다 그래요.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양은 석 대까지. 그래서 아주 이건 절대적으로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삶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걸 팥소라 그러잖아요. 만두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팥소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껍질을 다 이제 벗기고 난 다음에 알맹이를 여러 차례 헹군다 그래요. 그래서 윗물을 버리고 팥 알갱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짜내면 그게 팥소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하얀색이면서 약간 보라색을 띤 그러면서도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날 때가 가장 이상적이래요. 그 팥은 물에 헹구면 헹굴수록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어느 타이밍을 넘어서 더 한 번 헹구면 그 팥의 풍미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 장인의 솜씨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짜는데 덜 짜면 묽어지고 또 너무 많이 짜면은 또 이게 또 맛이 없어지고 그 알맞은 정도. 그래서 여기서 그 장인과 기술자를 이렇게 차별을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원료를 이제 양갱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하고 한천을 끓인 것을 가지고 동으로 된 냄비에 옮겨가지고 이것을 다시 끓이면서 이제 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리는데 참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팥에서 아주 그 오묘한 보랏빛이 싹 난대요. 찰나적으로. 그게 딱 났을 때가 아주 최고 상태래. 그럼 거기서 탁 스탑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보랏빛 색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기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보라색 오묘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그 희열을 지금도 맛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찰나의 빛. 그러니까 이 팥을 막 하다가 팥에서 보랏빛이 확 나는 순간이 있다 그래요. 아주 순간적으로. 저도 뭐 팥을 제가 이렇게 삶고 뭐 졸이고 이럴 기회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장인의 솜씨가 드러나는 마지막 공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쓰는 거 아치코라고 하는 분은 키가 1m 45c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m 45면 너무 적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후에 굉장히 어렵게 살 때 아마 발육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터득을 했냐면 키가 큰 사람들은 솥에다 놓고 그냥 휘휘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키가 작으니까 한꺼번에 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솥에서.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막 움직이고 하면서 이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밑에서 불을 막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커다란 국자를 가지고 이렇게 젓는데, 그 국자 끝하고 이 솥의 바닥하고 이렇게 띄는 간격이 말이죠. 종이 한 장 차이로 긁는데요. 이걸 완전히 바닥에 싹 긁게 되면 동이 열연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싹 긁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까? 팥이 그때 탄대요. 그때 타는데 그 타면은 이 팥의 풍미를 잃어버린대요. 터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국자를 젓는지, 특히 아버지 얘기가 엄청나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버지와 할머니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국자 잡는 것부터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서 배웠대요. 보통 다른 기술자들은 국자를 가지고 쓰면은 국자가 한쪽으로 닳는데요. 근데 절대 자기 국자는 그렇지 않대요. 한 10cm가 닳아도 골고루 닳는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그 솥 전체 분야를,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눌고 어느 한 군데 덜 쪼려지고 이런 부분이 없이 아주 균일하게. 근데 절대 바닥에 닿지 않으면서 종이짝 한 장 두께를 싹 긁어낸대. 안에서. 그래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을 붓고 저으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이 바닥에 긁어지는지 안 긁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하면서 그걸 터득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몸으로 익히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장 한 장 차이의 두께로 긁어내는 그 장인의 그 노하우, 손끝, 손맛, 그런 것들이 이 맛있는 양갱을 만든다 그래요. 그 아버지랑 이제 이분은 맨 처음에 판매만 했어요. 아버지가 만들고 작은 아버지가 만들고 처음에 판매를 하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 딸한테 제가 물려주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딸을 드디어 이제 그 가마장이라고 하는데 그 솥을 졸이고 삶고 거기에 맨 처음 판매만 하다가 너 여기 와서 배워라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그 가마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전부 솥이고 이러니까 아주 남자들이, 굉장히 기운이 센 남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고된 업무라 그래요. 근데 145cm밖에 안 되는 그 여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면서 그야말로 국자 잡는 방법서부터 일본 특유의 그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 안에서 보면 판매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한번 칭찬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만드는 데 가서는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하고 아침마다 하는 아침 행사가 있답니다. 그게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아버지랑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용을 항상 갖다 딱 놓고, 이 헹굴물, 젖은 행주, 칼, 그 다음에 고급 녹차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샘플을 가지고 내동강을 딱 해서 한 조각씩 딱 먹고 두 조각을 먹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싹 먹고 난 다음에 코로 싹 이렇게 숨을 내뿜으면서 그 깊은 맛, 그 다음에 목에 넘기는데 온 감각을 집중해가지고 그걸 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맛이 어떠냐? 딱 물어보면 그야말로 영화의 도사들 한 장면 같아요. 딱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맛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데 한 5, 6년 걸렸다 그래요. 아주 맛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게 공종상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안 돼요. 이거는 팥을 좀 덜 삶았다. 이거는 졸일 때 뭐가 문제가 있었고 설탕의 배합이 잘못됐거나 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숯을 잘못 선택했다. 화력이 너무 셌다. 뭐 그런 것까지도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그거를 잡아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알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랑 딱 만나서 한 조각씩 먹고 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듣고 있다가 너 아직 멀었어. 또 딴 거 없어? 한번 느낀 거를 얘기해봐. 그거를 아침마다 아버지랑 그 행사, 아침 자기는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랑 딱 독대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좀 재미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그렇기 때문에 150개 이상 생산을 못 한다. 150개 이상을 하려면 큰 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공정상으로 뭔가를 좀 축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객들한테 우리가 최고의 제품을 준다라고 하는데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년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그 오자사가 존재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명성, 그런 전통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을 한다면 다른 회사랑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야기 하는데 그 색이 토해내는 숨소리도 자기는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듣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그 흥분한 그런 상태로 이거를 졸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졸일 때 나무 주걱도 꼭 나왕나무로 된 거를 쓴다 그래요. 다른 나무로 하게 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가마솥이니까 엄청나게 열기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런 걸 질 때 땀이 아주 비오듯 쏟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땀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맛이 변한대요. 그래서 땀 한 방울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수건으로 감싸고 땀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재료가 팥이니까 팥이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홋카이도에 있는 어떤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도매상한테 자기네들이 주문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요.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그건 농가마다 팥을 재배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팥 재배하는 그 농가가 있는 지역에 따라 거기 기후 여건에 따라 이게 다르다 그래요. 수확하는 시기도 다르고 또 팥을 숙성시키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요. 어디는 좀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 묵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완전히 묵고 난 다음에 또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각기 맛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일일이 다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최적의 것들을 도매상들이 자기네 조건에 맞추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번씩 전부 다 이렇게 쪄본다 그래요. 삶아본다 그래요. 삶아봐가지고 최선의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팥은 도매상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숯 얘기가 나와요. 숯. 이제 동냄비에다가 이제 숯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숯 얘기도 너무나 재미나요. 무슨 나무로 만든 숯, 무슨 나무로 만든 숯, 그게 쫙 숯이 있는데 어떤 숯은 화력이 너무 세서 안 되고 어떤 거는 지속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어떤 것도 너무 짧아서 안 되고 그럼 마지막 졸일 때는 불이 잘 사그러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잘 사그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안 되고 그 굉장히 조건이 많더라고요. 숯 하나에도. 근데 이 사람은 숯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일본은 장인이기 때문에 숯의 장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 숯을 공급하는 장인들이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거 안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숯을 찾아다니는 게 자기의 일이래요. 근데 이 장인들이 사라지니까 이 숯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기가 그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 숯이나 해도 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숯 하나에도 그 숯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달라지고 조리는 방법이 달라지고 조리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거는 얼마나 정말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뭐 ABC 분석이라고도 하고, 뭐 파레토 그래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에 해당되는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20%의 우량한 고객이 우리 이익의 80%를 차지한다. 이게 소매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요. 그게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어떤 일에 집중하면 20%를 집중하면 80%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떤 경영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점수로 따지면 80점짜리 경영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아주 급격히 우리의 모든 수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 가운데 20%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80%의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80%에서 100%로 가려면 80%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 5%를 올리려면 전체 45%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5%를 달성할 수 있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야말로 그 최종적인 완성도를 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열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온대요. 그런 걸 가르쳐 준대요. 근데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긁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긁다가 태워먹고. 그럼 자기네들은 전량 버린대요. 조금 탄내가 나면 용납이 안 된대요. 근데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 탄내를 거의 모를 정도인데 자기네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바닥을 긁었구나. 이 상태로는 못 내보내. 그래가지고 하루 매출을 그냥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낸다고. 근데 기술자들은 아무리 그걸 가르쳐줘도 모른대. 방법은 그냥 온몸으로 해가지고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 그러니까 질 때마다 아무런 잡념 없이 그냥 집중해서 그것만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오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본 특유의 뭐 진검승부다. 이 팥소를 이 졸이는 동안의 그 미묘한 색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동냄비는요, 햇빛 가까운 데다가 놓는대요. 그래서 가장 햇빛 가까운 데 놓으니까 외기와 가장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가마장은 계속 불을 때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덥대요. 근데 졸이는 사람은 졸이면서 햇빛을 보면서 형광등 불빛 가지고 드는 그 미묘한 색깔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햇빛에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놓고 하면서 여기는 1년 44철 더운데 바깥의 기온이 춥냐 비가 오냐에 따라 가지고 졸이는 강도와 속도와 이걸 달리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온몸으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DNA처럼 각인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캐파는 더 이상 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고객들이 찾아와주고 고객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단을 만들어 팔 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그 양갱을 만들면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은요, 번호표를 나눠주게 되면 지금은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아침 8시에 문 여는데 처음에는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점점 땡겨지고 요즘에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쓴대요. 이렇게 4시에 와가지고 그래도 1인당 5개밖에 안 파니까 150개 만드니까 30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표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해가지고 그냥 그분들 적으면 그분들한테만 판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 그래요. 근데 설 때, 추석 때 이런 때는요. 새벽 1시부터 줄을 쓴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 1시부터 줄을 쓴다니 정말 참 기가 막힌 회사죠.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 그냥 늘 고객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격도 안 올리고 그때 그 가격 그대로 그리고 그때 포장지 그대로 그 포장지도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가 이런 굉장히 이런 문화의 조예가 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문인들이나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어서 당대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포장지 그림을 그리셨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아이템이 모나카인데요. 모나카는 일반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모나카. 근데 자기네들의 모나카는 다른 데보다 작대요, 크기가.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영지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판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네들 맛은 되게 특이하다 그래요. 부드러우면서도 달면서도 부드럽고 다른 데랑 다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입맛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고객들이 표현하는데 다른 모나카 먹고 표현하는데 뭐 설탕과 팥이 따로 논다. 이 고객 얘기예요. 고객들이 모나카 하나 먹으면서 이건 설탕하고 팥이 따로 노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팥에다가 설탕의 맛을 이렇게 투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네만의 그 노하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맛을 내는 것이 자기네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설탕이 팥에 이렇게 투입될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설탕이 녹아서 투입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탕의 알갱이의 입자 크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 크기가 다른 게 투입됐을 때 팥에 잘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그 설탕을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설탕 만드는 회사한 데 가서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 중에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는 그 오자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따로 특별 라인을 만들어갖고 만든대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설탕은 들어오면은 알갱이를 씌고 크기를 잰대요. 예외 없이. 거기서 이 회사만을 위해서 알갱이 특별한, 설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밀 제품이 아니잖아요. 설탕 알갱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설탕 사이즈에 대한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유일하게 한 군데. 그래서 그 회사하고서도 이제 오랫동안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설탕 회사는 오자사 제품에 자기네들의 설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설탕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매번 조사한다. 설탕 알갱이 세는 거잖아요. 설탕이 커봐야 뭐 사탕만큼 크겠습니까? 커봐야 거기서 그거겠죠. 근데 그 사이즈가 가장 투입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예외 없이 설탕은 반드시 매번 주문해서 들어올 때마다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성이 고객들의 입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쉴 새 없이 그것을 할 것이다. 도매상이나 공급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파트너로 철저하게 믿지만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지 된다. 그런 철학을 또 이분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나카를 이렇게 반죽을 할 때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반죽 상태, 반죽할 때 거품의 모양, 졸여진 정도, 그 완성할 타이밍, 그 팥소의 색깔, 질감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기계가 그걸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대량 생산을 하지만 절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균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나카 있으면 이제 찹쌀로 이렇게 덮잖아요. 그 어느 제과점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이제 그 모나카 껍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같이 해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급업자와 주문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저는 뭐 별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보통 시중에서 파는 모나카 먹으면 이렇게 텁텁하잖아요. 근데 이 모나카는요, 그 찹쌀을 그 살짝 구워내는 그 노하우가 대단하대요. 딱 구우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팥을 삶으면 그 안에 물기가 있잖아요. 수분이 거기에 배어들고 빠져나가고 그 상태에서 가장 쫀득한 느낌을 주는 게 관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택배도 하는데 주문 오면 택배도 하는데 반드시 만든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 와가지고 가게에다 놓고 파는 거는 전날 만든 거잖아요. 하루 전날. 그래서 지금 현재 파는 거는 가장 쫀득한 상태로 팔잖아요. 근데 고객이 와가지고 이것 좀 택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준대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여기서 택배 가게든 그 다음날 가잖아요. 그래 이틀 때문에 가장 최적의 상태의 맛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로 온 손님의 택배 주문은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있는 상품을 택배해 주는 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나카의 최단 맥시멈 유효 기간은 일주일 이상을 안 넘긴다 그래요. 아무리 저거 해도. 네,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그나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그 맛을 더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나카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니까 그런데 주문 받아서 공급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루를 끊임없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카 껍질에서 수분이 빨아들이고 발산하고 그거를 이분들이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먹어보고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이게 어느 때 만들어서 어느 때 팔려야지만 가장 고객이 맛있을 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동집 중에 기소야라고 하는 데가 있죠. 맨 처음에 생긴 게 이제 삼성동에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때 현대백화점 다닐 때인데 그 직장이 그 바로 앞이라 새로 생겼는데 거기를 이제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 기소야가 아니죠. 지금은 아주 한국화돼가지고 형편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맛도 있고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이 폴폴 묻어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금방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회를 신청하잖아요. 안 줘요. 회는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그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몇 인분 그럼 딱 그것만. 그럼 그때 가장 좋은 생선이 요건데 요거 먹겠냐 하면 오케이. 그럼 그 생선이 숙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에서 사다가 딱 숙성을 시켜서 그것만 팔아요. 주십시오. 없어요.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회를 주십시오. 안 팔아요. 그냥 너무너무 유명해졌죠. 제가 한번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점심때인데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줄을 서서 딱 있는데 갑자기 고급 차가 딱 2대가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이제 비서가 딱 와서 주인한테 뭐 높은 분 이렇게 누구누구신데 손님 모시고 왔는데 좀 시간도 급하니까 빨리 식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냥 이렇게 90도로 너무너무 깍듯하게 인사하고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누구가 지금 손님들 귀한 손님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 바쁜데 좀 먼저 식사해. 맞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끊임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뭐 사회에서 뭐 소위 말단이잖아요. 근데 천하 없는 사람도 오면 고맙다고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좀 민족성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스케일도 크고 그 쪼잘한 짓을 좀 안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유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그런 것들 너무너무 미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팥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삶는 방법, 재료의 배합, 화력 조절, 조리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 하여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사람이 직접 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감을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뭐 색깔 때문에 뭐 동냄비는 햇빛 근처에 갖다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걱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손끝의 감정, 그 다음에 팥의 풍미나 타세한 그 미세한 탄내, 그거를 분간해내는 후각도 필요한데요. 되게 재미난 게 그 화력을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불이 세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도자기 굽는 거 보면 안에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화력 착 보고 거기 있는 그 도자기가 막 이렇게 구워지는데 그 색을 보고 지금 뭐 유약이 어떻다 뭐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귀로 안 돼요. 귀로 숯이 타는 그 소리 그러면서 거기서 쉿쉿쉿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 소리를 보고 화력의 감도를 찾아낸대요. 그렇게 그 졸이면서 색깔 봐야죠. 손끝 신경 써야죠. 숯하는 소리 들어야죠. 냄새 맡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60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50년 됐다, 200년 됐다 이런 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축적된 그런 것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단 이런 제조하는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자세, 거기다 이제 컴플레인 하는 사람,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블랙 컨슈머들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사람들 응대하는 방법,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을 아래비로 서서 있으니까 그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승질 나잖아요. 이제 유명하되는데 맨날 줄 서 있어. 근데 이 줄 서는 얘기가요. 이게 너무 재미난 게 자기 남편이 선물하겠다고 산다 그랬대요. 줄 서세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새벽 4시에 와서 줄 섰대요. 자기네 직원도 예외 없이 줄 선대요. 자기 친척들도 맨날 나 하나만 그냥 어떻게 좀 줄 수 없을까? No.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 친척들도 아무도 그거를 달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사는 것도 여보 줄 서세요. 남편이 와갖고 자기 남편이 새벽 4시에 와서 줄 서갖고 그거 5개 샀다는 거예요. 50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주 예외 없이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야쿠자가 보니까 이게 줄 서서 있으니까 승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갖고 뭐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뭐 야쿠자가 행패 부리니까 또 줄 섰던 사람들이 또 쫄아가지고 또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집 잡고 주인 오라 그래. 근데 자기 그때 막 이렇게 쪼리고 있었대요. 쪼리고 있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쪼리려면 얼마 걸리니까 몇 분 후에 가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쪼리고 난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이분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거 할머니가. 그러니까 야쿠자가 아주 뭐 기세 등등
해갖고 있는데, 그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더니 아소리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골치 아픈 손님들 오면은 그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응대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요.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뭐 이라시마세 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할 때도 정말 진심 어린 말로 해라. 단순한 인사 하나라도 그런 것부터 뭐 고객 응대하는 데까지 판매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어머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배웠다. 그러니까 그 가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그 철저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도 뭐 그 가격 올리지 않은 이야기도 잠깐 이렇게 드렸는데 평수도 안 늘리는 거예요. 평수도 안 늘리고 이거면 족하다. 그래갖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954년도에 지금 자리로 옮겼으니까 뭐 가게가 글로 옮긴 지 이제 한 이제 내년 후년이면 60년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번도 근데 그 사이에 그 앞에 엄청난 대형 쇼핑센터도 들어서고 대형 백화점도 들어서고 그때마다 유명한 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더 잘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백화점이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왔다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집이야. 또 줄 서고. 그러니까 양갱은 없고. 그러니까 모나카 사가고.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양갱 사가고.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은 처음에는 손님 뺏기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세일 안 하는 백화점에서 세일 안 하는 유명한 브랜드들도 그래요. 세일 남들 다 세일하는데 세일 안 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알아요. 저 집은 세일 안 하는구나. 근데 세일 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때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집들은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이 집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대형 점포들이 들어서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막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객들이 끊임없이 신뢰해주고 끊임없이 와서 사주고 그런 고객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 숫자도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쓸 때는 그 학생들 특히 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많이 썼다 그래요. 아르바이트는 자기네들은 오면 하여튼 아르바이트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늘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주로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월급도 후하게 주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보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또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을 고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그 장애인 학교에 여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켰는데 아무도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인턴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좀 장애인을 좀 일이라고 하는 걸 좀 가르쳐야지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을 처음 씁니다. 근데 뭐 성격 장애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가장 간단한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박스 접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 애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고 기업은 사회에 뭔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십수년을 장애인인데 일하는 사람 이야기, 아주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이야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직원이 전체 한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직원의 나이가 70세 노인서부터 그분의 손주까지 있대요. 한 그 공장과 거기 안에 공장은 힘들기 때문에 한 10여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나 다른 뭐 주문받고 이런 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있죠. 그 다음에 다소 업무가 좀 미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회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런 게 회사 아니겠냐.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가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면 손이 느리면 손이 빠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업무를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런 게 정말 그 좋은 회사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 채용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갱을 어떻게 장인으로 잘 만드느냐, 어떻게 모나카를 잘 만드느냐. 뭐 아이템이 두 가지니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다 똑같아요. 팥, 설탕. 양갱 만들 때는 한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나카는 뭐 찹쌀로 만든 뭐 케이스, 뭐 그거 이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탕의 아래 사이즈까지 재는 그러한 아주 섬세함. 그 다음에 팥도 딱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반드시 삶아가지고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좋다 싶으면 그 다음에 주문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도매상에다가 계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자기네들은 항상 조금씩 갖다가 만든대요. 절대 뭐 대량으로 갖다 놓고 쌓아놓고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좋은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늘 품질을 늘 점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있으면서 어디가 작황이 어떻고 어디가 태풍이 불면 무슨 일이 있고 본인도 알고 도매상으로부터 이제 소스도 얻고 또 직접 해보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여튼 이 팥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도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미스터 초밥왕 그런 만화 아시죠?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만화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남자가 임마 만화 읽으려면 그래도 뭐 좀 호기가 있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거 좀 봐야지. 미스터 초밥왕.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 미스터 초밥왕이 뭐냐? 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좀 이제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아빠 이 책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껄껄한 책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봐야 뭐 초밥왕이지만 근데 제가 책을 딱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저희 회사 필독서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한 1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호텔 주방장들의 필독서가 되고 교과서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일본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을 보는구나. 그 고객에 대한 지극한 정성.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식재료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식재료 찾아 뭐 삼천리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그 줄 수 있는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지극정성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나라 모 식품 회사에 그 자문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통한 사람이라 식품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유통할 때 저는 주로 패션 잡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식품을 잘 몰라요. 근데 식품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신규 사업부로 갔지만 제가 이제 마케팅실에서 이제 TF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맨날 그 식품 개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식품 회사를 갔는데 식품에 대한 책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식품을 만들고 기획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책방에 갔어요. 책방에 가가지고 식품책을 쫙 훑어보는데 식품이 의식주에 관련된 거니까 얼마나 책이 많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리책, 영양학책은 그렇게 많은데 제품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마케팅해서 어떻게 판다라고 하는 데 대한 책은 한 권을 못 봤어요. 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큰 식품 산업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도 보니까 전부 다 뭐 식품 전공한 친구들도 있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뭐 프로세스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형화된, 물론 아이템마다 뭐 차이가 다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같이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워크숍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 처가방 같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맛의 달인이라고 하는 만화 시리즈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맛의 달인을 이만큼 빌려가지고 그 책에서 쫙 만화책 읽다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노트북에다가 전부 입력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만화책 한 50 몇 권 봤거든요. 그거 딱 보고 정리를 딱 했는데, 제가 그 뭐 착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케팅에 그 부장 차장 그 친구들이, 아니 자문님 왜 이렇게 식품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품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화책의 그 정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해박한, 여러분들 맛의 달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부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 음식이 이런 건가? 우리도 몰랐던. 근데 그 일본 특유의 아주 섬세함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 만화책에도 이렇게 녹여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제 베이커리 창업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딴 거 관두시고요. 일본 만화책 중에 베이커리 관련된 만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좀 섭렵하시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고객에 대한 생각, 그 섬세함, 그 정보의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구구절절한 거죠. 전 그런 것들이 일본을 볼 때는 제일 부러워요. 뭐 저는 유통했으니까 뭐 월마트에 대한 책, 그러면 월마트 스스로 그 세뮤얼 이제 월튼이 쓴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은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딱 보면 정리가 확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쟤들은 두뇌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팥에 대해서도 저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 모나카 만들고 그 영양갱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책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감의 느낌에 이르기까지 그 섬세함,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연매출 40억을 넘기는,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손님들이 가격을 좀 올리세요. 그럼 좀 줄 서는 사람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격도 안 올리는. 싸니까 사람 더 많이 줄 서고. 다음번에 일본을 가면 꼭 기치조지를 가서 모나카라도 한번 한 입 배워 물어보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그 양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그 영화 감독이 거기 단골이었어요. 와가지고 이 양갱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고객들은 사가면은 이렇게 평을 한대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정말 최고예요. 다른 데도 못 보는 맛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컴플레인도 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단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평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안 보인 거예요. 영화 감독이. 그래서 요즘에 좀 얼굴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양갱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감독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죽기 전에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죽기 전에 오자사 양갱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부인이 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다짐을 하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우리 양갱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최후의 가장 맛있는 거를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네 오자사 양갱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제품을 만들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더 아주 이렇게 좋은 양갱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기업이 고객에게 받는 그런 신뢰, 그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오자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들이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버지의 언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여는 안 했는데 그 와서 양갱을 먹는 사람들, 그 모나카 먹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양갱 사가지고 뭐 단풍놀이도 가고 벚꽃놀이도 가고 사가지고 여행 다니고 여행 가가지고 그쪽에서 먹고 음미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죠? 스키 가서 그 유명한 그 양갱 파는 데들은요 예외 없이 조그만 그 나무 칼들을 줍니다. 나무 칼을 딱 줘요. 그 나무 칼로 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양갱을 쭉 까가지고 무조건 먹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먹잖아요. 양갱 까가지고 왜 이렇게 안 까죠? 은박지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은 요만큼 해가지고 꼭 4등분 해가지고 찝는 그 나무로 만든 포크가 따로 있어요. 꼭 그렇게 먹어요. 이제 특이하게. 대부분 양갱집들은 양갱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동안 그 식힌답니다. 식힐 때 속까지 잘 식혀야지 되면 식히면 그걸 이제 자르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데 이 집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씩 알루미늄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거기다 부어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식힌다 그래요. 이제 그런 면도 다른 데랑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나카를 싸는 이제 포장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셀로판지를 쓴대요. 셀로판지가 이제 수분 증방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바깥에서 안이 보이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식감을 보이기 위해서 모나카 이렇게 껍질이 있으면 껍질의 일부를 또 이렇게 벌려놓는데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안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식욕이 돋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셀로판지를 쓰는데 요즘에는 셀로판지 대신에 그 폴로 플리플렛? 예, 그게 나왔는데 그것이 훨씬 더 싸대요. 근데 그거는 환경에 좋지 않대요. 환경 오염의 주범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훨씬 비싸지만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셀로판지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비싸게 원가 줄이지? 그러면 우리가 원가 올린다 그래가지고 가격 올렸나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한대. 가격 안 올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적게 벌면 된다. 적게 벌고 지금 이 버는 거 가지고서도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우리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월급 주고 우리 먹고 살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봉사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장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소비자에 대한 즉한 정성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그것이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거기서 사소한 그런 데까지, 그 다음에 자기네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뭐 장애자를 쓴다라든지, 뭐 고학생들, 유학 가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을 쓴다라든지, 그런 데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 그 정성이 참 그 대단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창업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주 창업 필독서인 것 같아요. 창업 필독서. 그리고 사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뭐 반면교사로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록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록도 있는데 어록에 몇 가지를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뭐 보랏빛 빛깔 얘기했죠. 나는 하루하루 최고의 양갱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오묘하고 찬란한 보랏빛 팥소를 만나는 순간을 기다린다. 지금까지 그 흥분 가운데서 쫄인된 오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으로 깨우쳐야만 비로소 감각이 트이는 법이다. 나 역시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익혔다. 큰 솥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만들거나 작업 공정을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 그것은 오자사의 양갱 맛을 바라보는 고객들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좀 만드세요. 그랬을 때 150개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조금 더 큰 솥을 만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인데 양갱도 모나카도 그 맛의 주인공은 자연이다. 나는 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갖고 있는 본래의 맛을 끄집어내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늘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한다 그래요.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늘 그 사계절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 싹이 나고 어느 때 꽃이 피고 그 향기와 지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마다 이 생명의 주기가 있구나. 재료마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때 꽃은 필 때 향기가 아름답고 질 때 그 모습도 아름답구나. 싹이 났을 때 그것도 아름답구나. 그래가지고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재료가 지금이 나는 시절이 만약에 특히 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풍성하게 날 때도 있고 작게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품에 따라. 향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꽃 향기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최대한도로 살리느냐.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지 내가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이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이 인정을 받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뛰어넘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머리로 생각하지만 장인은 온몸으로 느낀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입에 왜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산다. Why? 왜? 양갱이 조금만 묽게 만들어줘도 왜 묽은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쪼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가르칠 때 시간을 적게 한대요. 근데 시간을 적는 게 우리는 몇 분을 쪼려야지만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체크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 하다가 이제 그 기술자들이 요때 뭐 완성된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을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그러면 나중에 제품을 딱 보고 맛을 보고 딱 하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대요. 그때 보면은 이 사람이 완성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게 미스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완성의 모습이 요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요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성의 도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건 타이밍이 지났어. 그 전에 요 상태가 최적의 완성 상태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완성 상태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랑 다르죠. 지난 일요일 날인가요? 남자의 자격에서 그 요리 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 이윤석이가 그 뭐 이렇게 온도계를 가지고 고기에다가 딱 꽂고 시간 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가상하게 여겨져가지고 그 1등 했잖아요. 근데 고기 표면에 될 때 다르고 약간 찔르면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똑같이 시간을 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을
양으로 하는 건 기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기계에다 집어넣고 시간 타이머 딱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빵 만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 배합해가지고 오븐에 딱 넣어서 딱 하면은 그 시간에 딱 똑같은 빵이 딱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요때가 가장 완성되는 타임이야. 그럼 그 시간을 딱 적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딱 갖다가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완성도에 대한 그 감각을 익히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랑 독대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얘야 이 맛이 어떠냐? 어떤 거랑 차이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5, 6년이 지나도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오랫동안 수련의 경지를 닦으면서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인이 뭐고 그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일 때 불의 그 소리를 보면서 슈슈 하는 소리를 가지고 숯이 슈슈 하는 소리를 가지고 이게 화력이 너무 좋구나, 세구나, 줄여야 돼, 이게 지속되는구나,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딱 체크했을 때 그거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마장이 무지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1년 44초를 느낄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항상 뜨겁게 덥지만 바깥에는 비가 왔다, 눈이 왔다가 햇빛이 쫙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10초, 여기서는 얘기하면 10초를 더 졸이고 안 졸이고 그런다 그래요. 아니 10초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뭐 1시간 40분 정도 뭐 삶고 뭐 졸이는 게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을 졸이는데 그 안에서 10초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10초의 미묘한 차이를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 장인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60년의 노하우, 그런 것 같습니다. 도매상은 육성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의심하고 일단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는다. 믿을 수 있는 도매상을 만들어야 우리 제품도 믿을 수 있다. 처음에 이제 경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단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과자점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는데 이 양갱집을 만들면서 그 상호를 달자 그랬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상호를 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상호는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제 새로 이 오자사라고 하는 상호를 달게 됐는데 상품의 질을 보고 손님들이 가게를 찾게 해야 한다. 예전의 이름이나 명성을 보고 찾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 제품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장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어록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적다가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좀 붙여왔는데 또 이거 읽으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고 근래 보기 드물게 이제 감동도 있고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작지만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한 8개 회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한번 또 봐야 되겠다. 그 책은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이거는 이분이 그냥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쓴 책인데 뭐 약간 뭐 작가들이 좀 조언해 줬겠죠.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런 형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인처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절대 급하게 가지 말아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으면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그것이 최선이 된다. 절대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아까 얘기했지만 숯 장인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숯이 있어야지 그 숯 때문에 이게 적정한 온도와 열기와 지속성과 이것 때문에 이 팥이 잘 이렇게 졸여지는데 그 숯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숫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80세에 된 그 여자 할머니가 자기가 일본의 숫장인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별게 아니지만 자기네 제품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품질로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그런 일환으로 다른 여러 가지 파급되는 영역까지도 이분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덤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유훈들, 그런 것들을 딸로서 늘 지키기를 원하고, 그거를 또 지금 자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똑같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그런 원칙들과 아버지가 거래했었던 거래처들, 아까 얘기한 모나카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 있는 밭 도매상, 그 다음에 포장지를 만들었던 회사, 포장지의 그림, 그 디자인,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러면서 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유언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아주 또 잔잔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뭐 아버지들이 상실된 이런 시대에 아버지의 유언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